스포츠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조금 더 오늘 더 심도 깊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멘토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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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참 사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데 특히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이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우리 자녀들 또 부부 그의 일가 친척들 다 걱정이 많이 되는 시기인데요. 우리가 가족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역시 자녀 문제죠. 네, 자녀가 있는 가족이 없고 또 자녀는 늘 부모와의 어떤 그 갈등 속에서 사랑 싸움을 하면 좋은데 갈등 상황이 자주 들어가니까 가족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또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족, 최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양극단으로 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과거에 진짜 자식을 소유물처럼 생각한 뭐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렇죠. 오늘이라고 해서 그런 분이 없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특정인에 대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미디어에서 자녀 문제를 다룰 때 자녀는 백지와 같고 모든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부모 책임으로만 돌린다든지 또는 자식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무한 자유, 무한 무책임 부모 이런 식으로 흐르는 극단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막연한 죄책감 같은 거 있습니다. 나 때문이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해야 될 통제, 해야 될 중심 가치 이런 걸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중간 어딘가쯤에 자식을 내 도구처럼 이렇게 막 활용하는 그런 극단과 또 모든 책임이 부모한테 다 있는 그런 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최 멘토님처럼 그 양극단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양극단으로 가는 이유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그 초점을 가지고 양육하느냐, 그 양육 태도에 많이 좀 달려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는 정말 제대로 키워야 돼. 이런 마음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유롭게 아이들 사랑 듬뿍 주면서 키워야지 하면서 오로지 애정으로만 키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정에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됐을 때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이 양극단으로 가는 거, 통제해야 돼, 혹은 따뜻하게 애정만 줘야 돼,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자녀들은 독립성을 달라, 자율성을 달라, 참견하지 말라, 내 인생은 제가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는 너무 또 자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하고 또 너무나 유혹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지요.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또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너무 나를 통제한다 이렇게 또 호소하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이 어떤 명확한 가치 기준을 정하고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서로 대화를 해 나가면 사실 갈등은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게임이나 경기,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어렵지 않은 건 게임이 안 됩니다. 어려워야 게임이에요. 더 정교하고 위험 강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막 사람들은 열광하고 거기서 승리했을 때 그 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울 때 사람들은 더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열을 다해서 그걸 해내려고 노력하면서 올림픽 대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이 자녀가 참견하지 마요, 자율성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유롭게 놔둬주면 가족이란 공동체가 존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좋은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은 꼭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율성을 너무 줘서는 너무 편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란 그 돈독한 관계가 지속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참견하지 마라. 그러면서 영원히 참견하지 않는 서로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은, 이웃보다도 가깝지 않은 그런 관계로 계속 지속될 수가 있지요. 가족에도 어떤 규칙이나 게임이라기보다는
가치라는 기준을 세워놔서 그 가치를 중심으로 서로가 그 가치 안에서 지키고 그걸 배려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그런 규칙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멘토 코칭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고객님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근데 한 어머니가 이제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오셨는데 그 부모님 사례를 잠깐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머님이 중학생 딸이 있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어머니 그냥 수심이 가득 차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는 이제 부모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요.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 있으신데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사춘기 반항이죠. 사춘기 반항 때에 엄마 봐도 못 본 척 자기 방으로 쓱 들어가 버려. 밥 먹으라 해도 안 먹고 지 혼자 나와서 먹고 아예 엄마를 그림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란 존재가 필요 없고 무슨 자기 원수나 된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벌써 한 5, 6개월이 지나니까 자기가 막 노이로제 걸려갖고 이분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일도 집중이 안 되고 살고 싶은 생각까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은 헤어지든지 얘를 어디 기숙사로 보내든지 친척집에 보내든지 방을 따로 얻어주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코치님께 좀 상의를 좀 해보고 싶다고 오셨는데 진짜 굉장히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많이 아파서 좀 위로를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이분이 딸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잘 잡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딸이 그렇게 사춘기에 들어서서 그렇다 그러셨는데 그전에는 어떠셨나요? 했더니 예쁘고 좋은 딸이었죠. 엄마 말 잘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 왼수예요 왼수. 그래요. 따님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었군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서 속상하죠. 그러면 지금 사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춘기란 우리 딸만 겪나요? 아니면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겪나요?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다 겪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미워서 그런다거나 따님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거의 그 시기에는 그런 일이 있다 이런 이해가 있으시군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그러면 따님이 사춘기가 지나면 이 갑자기 사회가 보이면서 부모도 비교가 되고 다른 애들과 자기 비교하면서 또 자괴감이 들고 자기는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또 고민이 되고 갈등이 심하고 이럴 텐데 이거 누구나 겪는 거예요. 정체성이 이제 좀 더 성숙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자신의 재능이라든지 또 강점, 꿈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6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가 그런 누구나 겪는 그 갈등의 시기를 분명히 어느 시기가 되면 나름대로 자기도 겪고 이제 일어설 날이 있을 텐데 얼마 정도면은 더 견딜 수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6개월을 더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요? 6개월 힘든 것처럼 느껴지시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네, 못 견디겠어요. 전체 회사도 귀찮고 다 귀찮아졌어요. 그래요. 남들도 다 겪는 일인데 우리 딸 그렇게 겪을 때 어머님도 고통스러운 거 사실이죠. 견디기 힘드시죠. 그런데 6개월이 아니라 1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놓으시겠어요? 좀 견뎌보시겠어요? 그랬더니 1년이요? 이렇게 하시더니 견뎌야죠. 엄마인데 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우리 딸은 조금 시간이 더 걸려서 만일에 1년이 아니라 3년 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놓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돌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굉장히 곤란한 얼굴을 하다가 이윽고는 견뎌야죠. 근데 왜 그거 견디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딸이니까요. 딸은 우리 어머님에게 무슨 가치세요? 그랬더니 유일한 존재죠. 딸 없으면 저는 딸 없는 인생은 상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따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군요. 그랬더니 맞아요.
아, 딸이 없는 인생은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아, 안 되지, 안 되지. 아, 딸 잘해줘야죠. 이렇게 이제 자기가 혼잣말을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그럼 이 아이가 3년이 아니라 평생 안 돌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키우시겠어요? 돌보시겠어요? 아니면 내보내거나 방 따로 얻어주거나 다시는 안 보거나 뭐 호적에서 파낸다 이런 소리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저는 돌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밉다 그러고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그 존재의 가치를 보기 시작하면 딸, 유일한 존재, 그리고 내가 놓을 수 없는 그 가치,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잔잔한 어려움, 갈등, 그 감정적인 고통 이런 것들은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존재를 봐야 됩니다. 가족은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잖아요. 가족이란 가치가 달라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다른 물건과 다르고 그 어떤 상황과도 다른 것이에요. 유일한 것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싫어도 함께 가야 되고 속을 썩여도 함께 가야 되고 나에게 고통을 줘도 그것을 감내하고 갈 때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요. 네, 사춘기 때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갈등의 모습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사실 그 여자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 이제 있을 때 꿈틀거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설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세상에 딱 나와서 이 10손가락 보여주고 10개 발가락 보여주고 할 때 그 이쁘게 웃는 모습 이런 거 보면 너무나 그 존재가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사춘기 때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세집니다. 나를 찾아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 부모의 생각으로는 그게 옳지 않으니까 계속 통제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존재의 가치를 좀 되새기면서 네가 지금 너다움을 찾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 본다면 갈등의 어떤 마음들이 조금 녹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변해가는 건 사실 당연하고 왜냐면 뭐 나비도 알이었다가 그 다음에 애벌레가 됐다가 나비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변하는 건 당연한 건데 부모들이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아. 아이의 존재를 보는 마음이. 그죠? 네. 그 부분은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항상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같이 붙들어야 되는데 이전 것을 계속 잊어버리면서 앞부분만 보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기대치만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죠. 사랑은 내려가고 기대치는 올라가고. 이런 대화 하나 소개해 볼게요. 새 어머니가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한 분이 우리 애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왜냐? 일어나가지고 뭐 도대체가 아무것도 집에 안 하려고 하고 무슨 상전처럼 시키고 먹고 이런 것만 한다. 집에 그냥 그 상사 한 명 모시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부모님이 아이고 그래도 그 집에는 그래도 학교 가서 공부는 그냥 하잖아요. 우리 애는 아예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건 도대체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세 번째 어머니가 듣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 애들은 학교는 가나 보네요. 그러면서 우리 애는 학교를 띄엄띄엄 가가지고 저거 커서 뭐 될까. 네. 그 대화를 들은 게 실제로 제가 7년 전에 들은 대화였어요. 근데 7년 후에 그 학교를 띄엄띄엄 가던 그 친구는 네, 아주 잘 나가는 식당 젊은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2개를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치는 그 현재 보이는 것 갖고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부모님의 욕심이 그 잠재 가치를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존재 가치를 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기대치 때문에 자꾸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것도 있어요. 그 기대의 방향이 모두 같은 방향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 이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좋은 이쪽 회사 방향으로 가고, 가는 돈 많이 벌고, 그렇죠. 좋은 상대 만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방향으로 가면 다 같이 최고의 아이들이 되는 건데 맞는 이쪽으로만 말씀이세요. 가니까 순서가 매겨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 순서에 안에 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이를 채찍질하게 되는 네.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각자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꿈과 자기의
체질, 특성에 맞게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가다 보면 다 1등이 될 텐데 그렇죠.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계속 경쟁하니까 순위가 먹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사다리를 아, 기억하십시오. 네. 네. 하나의 사다리를 놓고 여러 사람이 달려가서 올라가면 네. 당연히 먼저 올라가는 사람, 뒤에 올라가는 사람 순서가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근데 방금 남멘토님, 우멘토님 말씀처럼 사다리는 많이 있습니다. 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사다리가 뭔지를 음. 같이 폭넓게 찾고 각자 자기 사다리로 올라가면은 그러네. 각자의 네. 사다리.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갈등들은 기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기대, 어긋난 기대예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어긋난 기대를 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또 무리한 기대를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거 그거잖아요. 언제든지 공주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있고 예쁘게 입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남편님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하는 것이고 이 아내는 또 집에서 그냥 살림이 사실 회사 일보다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너무 지쳐갖고 그냥 이렇게 흐트러진 채로 봐야 되는 거야. 남편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러고 편하게 하는데 남편은 좀 예쁘게 하고 있었으면 이런 기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내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냈는데 좀 여보 수고했어 사랑해 이러고 안아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또 우리 아내한테까지 내가 신경 쓸 거 있나 그러고 그냥 서로가 그 기대치를 이야기를 안 하고 기대만 갖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 서로 비난하고 던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인 것은 분명히 알아 우리가. 그리고 또 가치도 알아. 그리고 유일해. 각자가 모든 구성원들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내 가족으로서 유일한 것도 알아. 근데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방법, 또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이런 데서 좀 조율만 해줘도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이 유지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최멘토님 솔루션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 고객님들에게. 그럴까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제대로 된 솔루션을. 사이다 뚜껑을 딸까요? 따주세요. 네네. 네. 할 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멘토님 말씀처럼 그 존재 자체를 깜빡하고 그 존재에 보태진 여러 가지 조건들만 생각하던 거를 이제 존재를 다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전을 위해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약간 기술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걸 오프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프너, 연다. 야, 네, 좋다, 좋다. 스펠링은 좀 다르지만 네, 먼저 observation이죠. 관찰해야 됩니다. 정말 저 아이 속에 있는 잠재력이 뭔지,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우선 관찰해야 되고요. 관찰 보통 안 합니다. 왜?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잘한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렇죠. 아이는 잘하고 아이가 바깥에서 듣는 영향 수많은 것들이 아이의 세계를 넓혀주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프레임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관찰하겠어요?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F, feeling. 그가 정말 느끼는 게 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 전에 그가 느끼고 있는 feeling이 뭔지를 보시고 아이뿐 아닙니다. 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뭔지도 만져보셔야 됩니다. 나의 감정, 나의 감정 살펴야 되죠. 그 다음은 니즈입니다. 니즈는 숨어있는 니즈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니즈는 다른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내용, 문장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뿐 아닙니다. 나 자신, 부모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아이하고 말다툼에서 승리하면 그거 원하는 겁니까? 사실 아니시잖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 아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바람. 그냥 또 늦은 아이 우리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바람, 진짜 욕구가 있습니다. 말다툼의 승리가 내 욕구는 아니죠. 그런 니즈를 살피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입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니즈만 살피고 그냥 게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확한 감정과 니즈가 파악이 됐으면 그것을 기초로 이성적으로 차분히 정중히 서로 요청해야 됩니다. 네, 그런 오프너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은 바뀝니다, 관계가. 우리 최멘토님이 말씀하신 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프너 이렇게 네네. 소통을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통하면서 우리가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언어의 내용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밖에 안 돼요. 7%. 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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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나머지 93%가 뭐냐면 네. 비언어적인 요소, 아하. 눈빛, 눈빛, 표정, 표정. 말투, 태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언어를
관장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미안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사과 받아주고 싶어요? 안 받아주고 싶어요. 얼굴 왜요? 보니까 딱 받아주셔야지. 진지하지도 않아. 귀찮아 이러는 것 같아. 맞아요. 네. 미안하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표정, 말투에서는 나 귀찮아서 너랑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그 사과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신경이 그렇죠. 나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내용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3단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우선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존중의 마음이잖아요. 존중한다라는 저의 제스처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뭘 하다가 딱 놓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야. 그렇죠. 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내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태도에서 나는 너를 존중하고 있어. 너의 이야기에 그렇지. 집중하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하던 일을 하면서 그래 얘기해. 멀티하지 마라. 이렇게는 그렇죠. 안 된다는 거야. 많은 어머니들이요. 아이들과의 멀티하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아이가 엄마 나 어쩌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들 어때요? 안 말을 멈추죠. 그래 그런 일 있었니?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이와 대화를 했지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엄마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나는 엄마로부터 존중받지 않았다는 마음이 맞아요. 들 수 있어요. 엄마에게 나는 중요한 존재가 네.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럼요. 거지.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춘다. 스탑.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특히 어머니들 예를 들면 눈을 언제 마주치는 줄 아세요? 엄마는 똑바로 봐. 거짓말하면 안 돼. 뭔가 야단칠 때 그럴 때만 눈을 보려고 해요. 야단칠 때. 그렇죠. 정말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너 위해서. 진실이 아니야. 그리고 째려볼 때만 똑바로 봐. 근데 눈빛은요. 따뜻할수록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고 너의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그렇게 있어. 쉬운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놓치는군요. 그리고 나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리슨. 세 번째는 귀를 기울인다. 네. 이 세 가지 단계만 잘 거쳐도 웬만한 소통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마음이 열려요. 왜냐하면 나를 존중해 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화의 가장 기본은 존중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마주치고 듣는다. 이게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그럼 멈추고 눈을 바라보고 듣는다. 네. 이렇게 세 단계만 해도 네. 그것만 해도 그냥 존중받는다는 느낌 아이들이 가질 수 있군요. 그렇죠. 너무 쉽네요. 너무 쉽죠? 네.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이요. 93%입니다. 야, 말을 못해도요. 말 안 해도 되는 거야. 태도를 잘만 해도 93점은 맞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쉬운데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네요. 네. 그거는 안 하고 말만 그래 빨리 말해. 우리도 말로만 갖고 하고 그렇죠. 그 아이는 등 뒤에서 어머니의 싸늘한 그 등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다 사라지는 거지.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그 마음을 그냥 표정에서 보여줘도 돼요. 충분해요, 그걸로도. 아이뿐만이 아니죠. 부부관계도 그렇죠. 그렇죠. 시어머니의 관계도 그렇죠. 그렇죠. 다 그런 거죠. 말 잘할 필요 없어요. 말 잘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보여주는 태도와 표정, 말투 이런 것들만 교정이 돼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97%는 오히려 되게 쉬워서 안 하는 것 같고요. 이 7%는 너무 어려워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7%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의사전달을 잘하기 위한 거를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오프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부부 대화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아내분, 신랑분. 네, 적용 여기 부탁드립니다. 네, 해보죠. 네. 예. 제가 아내고 여기 신랑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신랑이 토요일인데 또 나간다 그러네요. 어디 가세요? 일 있어서 나가지. 일? 일 있다는 얘기 없었잖아. 바쁘니까 말을 못했지.
아, 진짜 너무하다. 항상 이런다니까. 아니, 주말에는 좀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또 강아지 산책도 좀 같이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좀 애들한테 아버지 노릇 좀 하면 어때? 아니 내가 무슨 아버지 노릇을 안 했어. 내가 무슨 항상 또 그렇게 나갔어. 항상 그러지, 항상. 네. 방금 굉장히 많이 들린 단어 아십니까? 항상, 주말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반화시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빠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주말에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본인에게는 이따금인데 듣는 얘기는 항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듣고 싶어집니다. 이 팩트를 관찰해서 네, 이 사실대로 이번 달 들어서 당신 2번 주말 나가는 거 알아? 이 팩트를 얘기했다면은 아마 남편은 쉽게 반박하거나 반감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팩트를 갖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네, 아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막 가상인데도 억울해갖고 책에서 뭐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막 반항하고 싶고. 네, 반항하고 싶고 억울한 마음이 굉장히 생기네요. 네, 그죠. 다음은 필링이죠. 네, 이때 우리 아내분이 느꼈던 필링. 우리가 볼 때는 화라는 필링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아내분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유, 남편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인 거죠. 같이 있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너무 즐거운 애들하고 즐겁게 노는 기대를 했는데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실망이 확 된 거예요. 실망이 되고 또 화도 나고 너무 서운하고 내가 이렇게 같이 있고 싶은 아빠를 기다리는 이 아이들의 마음도 우리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은 그냥 간절한 마음? 예, 이런 게 그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그 감정을 그대로 한번 전달해 보면 어떨까요? 아, 그렇죠. 네, 화를 낼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군요. 아, 나는 그냥 당신과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그럴 때 행복하단 말이야. 근데 나간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그냥 실망감이 확 들어서 그런 건데 나의 진짜 마음은 같이 좀 있고 싶은 거지. 네, 여기서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뭔지 아시죠? 나입니다, 나.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한다. You must로 가면은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반박합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가족끼리 갖는 그 마음은 그 속을 들어가다 보면 그 분노와 서운함 속에 깔려있는 그 깊은 마음은 모두가 사랑입니다. 네, 그 사랑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F,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은 N, needs죠. 지금 아내분은 신랑하고 싸우면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네, 신랑을 질질 끌고 나가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네, 진짜 이 아내분이 원하는 건 과연 뭘까요? 나는 진짜 토요일 정도는 좀 시간을 넉넉히 내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단 말이야.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난 행복하거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되게 행복해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나는 좀 아이들과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 그런 걸 원한다고. 네, 방금 이 단어 기억하시죠?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를 아려는데 그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니즈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필링을 얘기하고 니즈를 얘기하니까 신랑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까 쏘아붙일 때하고 비교해서. 아까 막 계속 저보고 맨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억울했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줬잖아요. 그걸 몰라준 내가 좀 미안하다.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도 몰라주고 이랬구나라는 조금 미안한 감정이 올라오네요. 그럼 감정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니즈, 필링 전달했기 때문에 리퀘스트 해야죠. 자, 어떤 식으로 제안하면 될까요? 그래, 내 마음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오전에는 정말 피곤하니까 자는 거 당연하니까 내가 잘 자게 애들 떠들지 못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그러거든. 그게 푹 자는 거잖아요. 근데 오후 정도는 좀 아이들과 놀아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약속이 있어도 평일날로 좀 하고 주말에는 꼭 아이들과 좀 놀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좀 노력해봐야겠네. 별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고마워요. 네, 이렇게 리퀘스트를 했을 때 물론 신랑 측에서 카운트 오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말은 이틀이니까 그 중에 하루는 또 본인을 위해서 보내고 싶다든지 이때 신랑도 본인의 필링, 니즈, 리퀘스트를 가지고 나눌 수 있죠. 그렇게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원만하게 이 대화가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멋진데요. 네, 조그만 차이인데 긴장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너무 서로 이해하고 네. 또 알 것 같은 그런 상태로 확 돌아서네요, 대화가. 조그만 차이인데 그러니까 스킬이죠. 이게 작은 건데 쓰면 스킬이야. 안 쓰면 함부로 말하는 거고, 그죠? 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게 기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 그 오프너로 사용하실 때 마음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다 들어주고 싶은. 요청을 들어주고 네. 싶은. 네, 명연기 하신 두 분께 박수. 네, 우리가 오늘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성공의 길이다. 가족이 무너지면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디어 또 유명한 연예인들 사건 그리고 사회적인 사건들 보세요. 그 사건 난 사람들의 가족을 보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관찰하고 서로 계속 소통하고 있었다면 그런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이미 서로 조율이 되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가족이 먼저 서로 채워주고 대안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 가족 안에서 다 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결국은 성공의 토대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족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튼튼하게 경쟁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한 토대고 사회의 토대고 나라의 토대이죠. 가족은 행위나 겉으로 나타나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보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하고, 또 우리 최 멘토님이 좋은 방법 하나 알려줬죠. 솔루션. 어떻게 그럼 풀어나갈 것인가 솔루션을 주셨고, 또 우리 난 멘토님도 좋은 솔루션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스킬 귀한 거 배웠는데 우리 최 멘토님 다시 한 번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뚜껑을 따십시오. 안개의 뚜껑을. 오프너. 네. O, observation, 관찰해야죠. 나의 선입견, 나의 프레임을 일단 내려놓고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관찰해서 공유합니다. O. 그 다음 F, 감정이죠. 내 것과 상대방 속에 있는 그 진짜의 감정을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것을 전달합니다. 화 속에 있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랑의 감정 찾아서 전달하는 거죠. F죠. 그 다음 니즈입니다. 니즈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닌 거죠.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니즈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니즈를 또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가 하는 것은 부모한테 반항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네, 그가 가지고 있는 존중받고 싶어하는 진실된 니즈, 그것 역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리퀘스트, 서로 협상하는 거죠. 이제 필링과 니즈가 서로 충분히 교환이 되면 서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정중히 서로에게 리퀘스트, 제안하십시오. 그러면 뚜껑이 열립니다. 와, 오프너 너무나 쉽고 명쾌하네요. 네, 남멘토님도 다시 한번 좀 심플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3단계를 알려드렸거든요. 네. 네, 제일 처음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첫 번째, 하던 일을 멈춰라, stop. 스탑.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봐라, see. C.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라, 들어라. listen. Listen. 네, SSL 3단계. SSL. 네, 쉬우네요.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 네. 법칙입니다. 네. 네. 오프너와 SSL 법칙, 이 두 네. 가지만 있으면 언어랑 하는 기술과 비언어적인 기술에서 100% 다 쓸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것만 네. 있으면 그냥 가족 토대는 탄탄하게 네. 지켜지면서 이 안에서 탄탄하게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헤매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것이 다 채워지고, 밖에 나갔을 때는 자신감 있고 안정되고 그리고 경쟁력 있게 살아감으로써 결국은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가정이 결국은 성공의 토대다. 맞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 가족이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인원수는 상관없습니다. 2명이라도 너무나 귀한 가족이고 5명도 귀한 가족이에요. 이분들끼리 어떻게 서로 소통을 잘하고 사랑의 관계를 잘 다져나가서 하나의 탄탄한 사회의 건강한 토대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다. 내 가족의 가치는 행위나 언행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가치다. 이 가정 안에서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존재하는 자체가 유일무이하고 어디 가서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치 있는 사람과 절대로 놓지 말고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